여보, 당신 맞지? 따뜻한 조명 아래 갤러리에서 선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눈앞에 선 여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죠. 오랫동안 기다린 듯한 눈빛,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떨림. 하지만 민혁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명이 두 사람 사이를 날카롭게 갈랐고 선영의 표정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누구시죠? 도대체 15년 전 죽은 남편이 어떻게 나타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보, 우리 딸 보고 있어? 드디어 첫 전시회야. 갤러리 안은 따뜻한 조명이 부드럽게 퍼지며 벽면마다 걸린 작품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천장의 스포트라이트는 각 그림 위에 정교하게 초점을 맞추며 마치 작품들이 살아 숨쉬는 듯한 생동감을 불어넣어줬죠. 배경으로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갤러리의 우아한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어요. 바이올린의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관람객들의 발걸음까지 우아하게 만드는 것 같았죠. 이선영은 갤러리 한쪽 구석에 서서 딸 최아영을 바라봤어요. 아영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작품을 설명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고 손짓 하나하나에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선영의 얼굴에는 어느새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입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그녀의 미소는 더욱 따뜻해 보였죠. 드디어 우리 아영이의 첫 전시회이구나. 선영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가슴 한편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고 심장은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두근거렸어요.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는 것도 느껴졌고요. 오랜 시간 딸과 함께 달려온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던 아영의 뒷모습, 공모전 탈락에 눈물 흘리던 모습, 그리고 다시 붓을 들며 강인하게 일어났던 순간들까지요. 선영은 오가는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품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손님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기쁨이 넘쳐 흘렀죠. 갤러리를 찾은 사람들은 아영의 작품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섬세하네요.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칭찬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아영은 자신의 작품 앞에 서서 방문객들에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작품은 제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상상했던 꿈의 집을 그린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죠. 손가락으로 캔버스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빛났어요. 여기 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담았어요. 아영의 설명을 듣던 관람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선영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잘 컸구나, 아영아.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선영은 손등으로 조심스럽게 눈가를 닦아냈어요. 화장이 번질까봐 살짝만 톡톡 두드리듯이요. 그때였어요. 갤러리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몇몇 관계자들이 허둥지둥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갤러리 매니저가 다급하게 입구로 달려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동시에 기대감이 어려 있었죠. 선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지? 그녀의 눈빛에 의아함이 스쳤어요. 이내 갤러리 입구의 유리문이 활짝 열리며 한 남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뒤로는 비서와 보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왔고요. 갤러리 매니저가 급히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강태산 대표님,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죠. 강태산. 그 이름이 갤러리 안을 울렸어요. 유명한 건축가 강태산이 VIP 투자자로 오셨답니다. 누군가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갤러리 안의 분위기가 일순간 팽팽해지는 듯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죠.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정말 강태산이야? 직접 보니 더 멋지네. 선영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어요. 호기심 반, 예의 반으로 VIP 투자자를 확인하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강태산의 얼굴에 닿는 순간 선영의 세상이 송두리째 멈춰버렸어요. 시간이 정지한 듯 했어요. 갤러리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에 쿵쾅쿵쾅 울렸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입을 벌렸지만 숨이 들어오지 않았고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아찔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렸고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선영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벽을 짚으며 겨우 균형을 잡았어요. 차가운 벽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고요. 아니, 이럴 수가.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각이라는 게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그저 눈앞의 남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팔뚝에 잔털이 쭈뼛 서는 것이 느껴졌어요. 강태산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갤러리 안쪽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키는 180cm가 넘어 보였고 넓은 어깨와 단정한 체격이 잘 맞는 네이비 수트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검은색 넥타이도 깔끔하게 메어져 있었고요. 그의 전체적인 인상은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똑바로 펴진 어깨,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아우라까지. 하지만 선영에게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단 하나, 그의 얼굴이었어요. 강태산의 얼굴은 15년 전 죽은 남편 최민혁과 너무나도 흡사했어요. 아니, 흡사한 정도가 아니었죠. 마치 거울을 보는 듯 똑같았어요. 날카로운 이목구비, 곱게 뻗은 콧날, 그리고 특유의 눈빛까지. 민혁이 사람을 바라볼 때 보이던 차갑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숨어있던 그 눈빛. 강태산의 눈도 똑같았어요. 심지어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까지도요. 민혁이 긴장하거나 생각에 잠길 때마다 보이던 그 작은 습관까지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어요. 선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며 감각이 사라지는 듯 했죠. 주먹을 꽉 쥐어보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귓가에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선영에게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웅얼거림처럼 희미하게 다가왔어요. 마치 물속에 잠긴 듯한 느낌이었죠. 모든 소리가 왜곡되어 들렸고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말도 안 돼. 민혁이는 죽었어. 15년 전에. 선영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그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다른 것을 외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민혁이야. 분명히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가 민혁임을 외치는 듯 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선영의 온몸을 휘감았죠. 그녀는 그저 멍하니 강태산을 바라봤어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은 채 그의 모습에 시선을 고정했죠. 눈이 점점 건조해지고 따가워졌지만 그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가 사라질까봐 두려웠거든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악몽 같았죠. 현실인지 꿈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선영의 발걸음이 무의식적으로 강태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발, 또 한 발. 그녀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듯 그에게로 다가가고 있었죠. 머리로는 안 돼, 멈춰라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처럼 그녀는 강태산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고 발걸음을 멈출 수도 없었어요. 15년간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얼굴이 살아 숨쉬며 눈앞에 있었죠. 강태산의 눈빛, 그만의 독특한 걸음걸이, 그리고 알 수 없는 아우라까지. 선영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15년 전에 사망 진단서도 받았고 장례식도 치렀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남자가 민혁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어요. 강태산 앞에 선 선영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내보이려고 했어요.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꾹 억누르고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감추며 입을 열었죠. 저기요. 목소리가 잠겨 나왔어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고 미세하게 떨리는 음성이었죠. 강태산은 선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여유로웠죠.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자기 통제 아래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의 시선이 선영의 얼굴에 닿았어요. 잠시 그녀를 훑어보듯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대하는 듯한 싸늘한 시선이었죠. 마치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응하듯 무심했어요. 무슨 일이시죠? 강태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낮고 깊은 톤이었죠. 민혁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전혀 달랐어요. 민혁은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선영을 대했거든요. 그런데 강태산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차갑고 사무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졌죠. 선영에게는 너무나도 냉정하게 들렸어요.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선영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무런 인식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그저 귀찮다는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창백하던 얼굴은 이젠 거의 새하얗게 변했죠.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숨을 들이쉬려 해도 가슴이 너무 조여들어서 쉽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 민혁이 맞다면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절망감이 선영을 덮쳤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었죠. 숨이 막히고 온몸이 무거워졌고 시야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요. 아직 확신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낯선 눈빛 속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이 스쳐갔어요. 그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 어딘가에 민혁에게서 보았던 그 아련함이 잠시 비쳤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지만
선영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민혁이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가끔 보였던 그 아련하고도 슬픈 눈빛. 그것이 분명 강태산의 눈 속에서 번쩍 빛났다 사라졌어요. 선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그의 시선을 피했어요. 더 이상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죠. 너무 아팠거든요. 그 무심한 눈빛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분과 헷갈린 것 같네요. 선영은 겨우 그 말을 꺼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강태사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고 갤러리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죠. 간신히 벽을 짚으며 겨우겨우 버텼어요. 차가운 벽면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어요. 전시회 내내 선영은 강태산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끈에 묶인 인형처럼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선이 묶여 있었죠. 그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선영의 눈은 늘 그를 따라갔어요. 갤러리 안을 돌아다니며 작품을 감상하는 그의 모습을 한시도 놓칠 수 없었어요. 강태사는 갤러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작품을 감상했어요. 이 작품은 정말 독특하네요. 그의 목소리가 갤러리 안에 울렸어요. 깊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민혁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선영의 가슴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그 목소리.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잊을 수 없던 그 목소리였죠. 관계자들은 강태산에게 극진히 대접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이쪽에 더 좋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 관계자가 공손하게 안내했어요. 강태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어요. 어깨를 쭉 펴고 턱을 약간 들고 자신감 넘치게 걷는 모습이었죠. 민혁도 늘 그렇게 걸었어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한 잔 들었어요. 갤러리 한쪽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과 테이블이 마련돼 있었거든요. 강태사는 자연스럽게 테이블로 다가가 커피잔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선영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강태사는 커피잔을 잡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2번 돌렸어요. 쨍쨍. 잔이 받침과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1번, 2번. 정확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 그건 민혁이 늘 하던 행동이었어요. 선영은 그 습관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결혼 초 선영이 물었었죠. 여보, 왜 커피잔을 그렇게 돌려? 민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나 봐. 습관이 돼버렸어.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윙크했었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선영의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어요. 쿵, 쿵.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울릴 정도였어요. 너무 크게 뛰어서 옆 사람도 들을 것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강태사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버릇까지 보였어요. 한 관계자가 어떤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 강태사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그의 입술이 살짝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며 아래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혁이 긴장하거나 깊이 생각할 때마다 보이던 습관이었어요. 선영은 그 버릇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혁이 건축 설계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고민에 빠지면 늘 그렇게 입술을 깨물곤 했죠. 여보, 입술 깨물지 마. 다쳐.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하면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며 웃었어요. 미안, 무의식 중에.
그리고는 선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죠. 선영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핑 돌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팔, 다리, 심지어 입술까지 떨릴 정도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더니 손톱이 살가죽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죠.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하지만 그 아픔조차 지금의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확실해요. 그 사람이에요. 선영의 머릿속에는 혼란과 함께 강렬한 확신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 사람은 강태산이 아니에요. 최민혁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계속 웃고 떠들고 있었고 갤러리 안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하지만 선영에게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정지한 듯 했죠. 오직 강태산, 아니, 민혁만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나머지는 모두 흐릿한 배경일 뿐이었어요. 선영은 강태산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민혁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커피잔을 돌리는 습관, 입술을 깨무는 버릇, 걷는 모습, 말투, 심지어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는 방식까지요. 모든 게 민혁 같았어요. 선영은 우연을 가장해 강태산에게 다가갈 기회를 엿봤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듯 자연스럽게요.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녀는 강태산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축축하게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만큼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마침 강태산이 갤러리 구석에서 한 건축 모형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보였어요. 그것은 현대적인 도서관 모형이었어요. 유리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강태산은 모형 주위를 돌며 여러 각도에서 관찰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전문가다운 예리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팔을 걷어 올렸어요. 수트 재킷의 소매를 팔꿈치까지 올린 순간이었어요. 선영의 시선이 그의 왼쪽 팔목 안쪽에 고정됐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하고 크게 한번 뛰더니 그 다음엔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반달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 많이 흐려졌지만 그 특유의 반달 모양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크기는 약 2cm 정도, 색은 연한 분홍빛을 띠고 있었죠. 15년 전 신혼여행 중에 뜨거운 물에 데어 생긴 민혁의 화상 흉터였어요. 선영은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주도 신혼여행이었죠. 호텔 방에서 커피를 타다 민혁이 뜨거운 물에 팔목을 대었어요. 아! 민혁이 짧게 비명을 질렀고 선영은 놀라 달려갔어요. 여보, 괜찮아? 빨갛게 부어오른 팔목을 보고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미안해, 내가 했어야 하는 건데. 민혁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여보. 이 정도는. 하지만 표정으로 보아 꽤 아팠던 것 같았죠. 선영은 황급히 찬물로 식혀주고 약국에서 화상 연고를 사다 발라줬어요. 여보, 아파요? 응, 조금. 하지만 당신이 돌봐줘서 금방 나을 것 같아. 민혁은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 화상은 작은 흉터로 남았어요. 반달 모양의 그 흉터. 민혁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신혼여행을 떠올리며 웃곤 했어요. 우리의 추억이야. 그가 그렇게 말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어요. 선영은 그 흉터 앞에서 더는 자신의 직감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멈추지 않고 쏟아졌죠.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숨을 쉬려 해도 목구멍이 막힌 듯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코끝이 찡해지며 흐느낌이 새어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작은 신음이 목 안에서 맴돌았고 입술을 깨물어 아픔으로 감정을 억눌렀어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깨물었고 쓴맛이 입 안가득 번졌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휘청였어요. 그 흉터는 민혁만이 가졌던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 남자는 강태산이 아니에요. 최민혁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15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하지만 살아있는 내 남편이에요. 선영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어요. 손등으로 볼을 훔쳤고 화장이 번져 손등에 묻어났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저 남자가 민혁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는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영은 민혁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 중 하나였던 낡은 가죽 폴더를 집에서 가져왔어요. 그 폴더는 갈색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가죽 표면은 여기저기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그것을 15년 동안 아주 소중히 간직해왔어요. 민혁의 손때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 폴더는 그녀에게 남편의 마지막 유품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폴더를 열자 민혁이 밤을 새워가며 그렸던 건축 설계 도면들이 고이 담겨 있었어요. 연필로 섬세하게 그려진 선들, 여백에 적힌 메모들, 심지어 커피 자국까지요. 선영은 그 도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민혁이 이 도면들을 그리던 밤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자러 가요. 너무 늦었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 민혁은 늘 이렇게 대답했죠. 조금만 더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도면을 그렸어요. 연필 긋는 소리, 지우개로 지우는 소리, 가끔 쉬는 한숨. 그 모든 게 선영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날 선영은 갤러리의 한쪽 작은 테이블로 강태산을 안내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가죽 폴더를 열어 도면을 슬쩍 보여주었죠. 대표님, 잠시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선영은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어요. 강태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어딘가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감추기는 어려웠죠. 이건 저희 남편이 생전에 정말 아꼈던 도면이에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 있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건축가로서의 꿈이 담긴 도면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선물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는 게 꿈이었죠. 선영은 도면을 하나씩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첫 번째 도면은 도서관의 외관 디자인이었어요. 유리와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건축물이었죠. 두 번째는 내부 구조 도면이었고 넓은 열람실과 아늑한 독서 공간들이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도면은 아동 도서관 구역이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책장과 다채로운 색상의 공간들이 정성스럽게 설계돼 있었어요. 강태산은 도면들을 무심한 듯 내려다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예의상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동공이 확장되며 뭔가를 인식하는 듯한 반응이었죠.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도면을 좀 더 가까이 당겨봤어요. 손이 도면 위로 천천히 움직였고 손가락이 선을 따라가며 그 세부를 하나하나 짚었어요. 이 도면,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평소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달리 약간 떨리는 듯 했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요동쳤어요.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빛이 스쳤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이마에는 미세한 땀이 맺혔죠. 그의 시선은 도면에 완전히 집중돼 있었어요. 마치 그 속에서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이요. 창문의 배치, 계단의 구조, 공간의 비율. 모든 것이 그에게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데자뷰처럼 어렴풋한 감각이 그를 휘감았어요. 무의식 깊은 곳에서 기억의 실마리가 스치고 있었지만 그것은 손에 잡힐 듯 말 듯 아련하고 흐릿했죠. 참으로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강태사는 도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주 고요한 순간이었죠. 선영은 그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눈빛의 흔들림, 미간의 긴장, 입술의 떨림. 그 모든 반응이 선영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쾅.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죠. 그가 뭔가 느끼고 있어요.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가슴 한켠에서 희망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아주 작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죠.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대표님 혹시 이 도면 어디선가 본 적 있으신가요? 익숙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강태사는 여전히 도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이 설계가 독특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혼란스럽고 떨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는 도면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지만 눈길은 여전히 그 위에 머물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갤러리의 배경음악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선영은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강태사는 스스로의 감정과 기억의 혼란 속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시간이 아주 느리게 마치 멈춘 듯 흘러갔어요. 아영의 개인전 작품 중에서 아버지의 꿈이라는 제목의 건축 드로잉 작품은 이번 전시의 백미였어요. 갤러리 중앙 가장 눈에 잘 띄는 벽면에 큼직하게 걸려 있었죠. 크기는 가로 2m, 세로 1.5m 정도 되는 대형 작품이었고요. 섬세한 펜선과 수채화 기법으로 캔버스 위에 정성껏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작품 속에는 한 채의 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었어요. 꿈과 상상력으로 가득 찬 마치 마법 같은 집이었죠. 지붕은 파도처럼 물결치듯 굽어 있었고 창문들은 각각 다른 크기와 모양이었어요. 벽면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발코니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죠. 계단은 마치 구름 위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문에는 빛나는 별들이 장식돼 있었어요. 이 작품은 아영이 어릴 적 아버지 민혁과 함께 상상하며 그렸던 집을 바탕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때 아영은 4살이었고요. 그날 아버지와 함께 앉아 크레파스를 쥐고 그림을 그리던 장면이 떠올라요. 아빠, 우리 꿈의 집 그려요. 아영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죠. 좋지, 우리 아영이. 어떤 집을 그릴까? 민혁은 웃으며 물었어요. 지붕은 파도 모양이고 창문은 별 모양이고 정원엔 무지개 꽃이 피어 있어요.
아영의 상상력은 끝이 없었죠. 민혁은 그런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연필을 들었어요. 그래, 아빠가 그려줄게. 그리고는 아영이 말한 걸 하나하나 그림으로 옮겼죠. 그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상상력과 아버지의 건축적 감각이 만나 완성된 사랑이 담긴 집이었죠. 민혁은 건축가답게 구조적인 안정감도 놓치지 않았고, 동시에 아영의 꿈을 존중하며 자유롭고 환상적으로 표현했어요. 하지만 그 그림은 끝까지 완성되지 못했어요. 민혁이 갑작스럽게 해외로 떠났고 그림은 중단된 채 남겨졌죠. 아영은 그 스케치를 15년 동안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 예술가가 되어 그때의 그림을 완성한 거예요. 어린 시절의 낙서를 기반으로 자신의 감성과 기법을 더해 대형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거죠. 그건 단순한 드로잉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린 날의 추억,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아영의 다짐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어요. 강태사는 그 그림 앞에 서서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치 발이 바닥에 박힌 듯 그는 그대로 멈춰섰죠. 시선은 작품에 고정되어 있었고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까지 멈춘 듯 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왠지 모를 아련함과 애틋함, 그리고 가슴 한쪽이 저릿하게 아파오는 그런 느낌이었죠.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만 같은 감각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어요. 그는 그림 속 세부 요소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물결치는 지붕, 별 모양의 창문, 무지개 꽃이 핀 정원. 모든 요소가 그에게 말을 거는 듯 했지만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는 없었어요. 마치 익숙하지만 읽히지 않는 언어로 된 편지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작품 아래에는 작은 설명 팻말이 있었어요. 강태사는 그것을 읽어보았죠. 아버지의 꿈. 이 작품은 제가 4살 때 아버지와 함께 그렸던 상상 속의 집을 재현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15년 전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의 꿈은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에 대한 저의 사랑과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최아영. 강태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15년 전 4살 아버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는 그림 속 어딘가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한 착각을 느꼈죠. 말도 안 돼. 나는 강태산이에요. 내 인생은 13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하지만 감정은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뻐근했고 목이 메었고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는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오가고 작품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시간은 멈춘 듯 했어요. 5분이 지났을까요? 10분이 지났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길었을지도 몰라요.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어요. 대표님, 다음 일정이. 하지만 강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림만 바라보고 있었죠. 비서는 눈치를 채고 조용히 물러섰어요. 대표님에게 지금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선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강태산 아니, 민혁이 딸의 작품 앞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서 있는 모습. 그건 선영에게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희망의 증거였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가슴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선영은 아영의 작품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어요.
갤러리 한쪽 구석, 조용한 공간에 혼자 앉아 딸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모든 기억이 생생했어요.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눈물로 얼룩진 날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민혁의 사망 소식은 선영의 삶을 단숨에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너무 선명해요. 전화를 받고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웠죠.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 하얗게 피어난 국화꽃 향기, 조문객들의 형식적인 위로. 모든 것이 비현실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꿈이야. 조금 있으면 깰 거야. 선영은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려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어요. 민혁은 돌아오지 않았죠.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 뒤 선영은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영은 친정 어머니에게 맡겨두었고요. 선영은 그 아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선영은 민혁의 옷장을 열었어요. 그의 셔츠에서 나는 익숙한 향을 맡으며 소리 없이 울었죠. 여보, 어떻게 나 혼자 두고 가요? 그렇지만 선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직 딸 아영이를 위해서 버텼죠. 내가 무너지면 아영이는 어쩌지? 그 생각 하나로 선영은 버티고 또 버텼어요. 아영이는 이제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마저 주저앉으면 그 아이는 세상에 홀로 남게 되잖아요. 안 돼. 나는 버텨야 해요. 아영이를 위해서. 선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살아갈 방법을 고민했죠. 통장을 들여다보고 민혁이 남긴 빚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민혁이 생전에 커피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를 기리는 공간을 만들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선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했고 밤 10시에 카페 문을 닫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 청소,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주말도 없었고 휴일도 없었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손목은 시큰거리고 어깨는 뻐근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통제를 먹고 파스를 붙이고 다시 일어났어요. 밤에 누우면 온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섰죠. 어린 아영의 환한 미소를 보면 기운이 났어요. 엄마 사랑해. 아영이 품에 안겨올 때마다 선영은 울컥했지만 아이 앞에서는 눈물을 참았어요. 강한 엄마여야 했으니까요. 엄마도 사랑해, 아영아. 그녀는 그렇게 딸을 안아주었어요.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고 다음날 쓸 재료를 준비했어요. 쉬는 날 없이 아파도 참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녀는 아영을 위해 슈퍼우먼이 되어야 했어요. 아영이 그림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선영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미술 학원비는 부담됐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민혁이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학원비를 마련했어요. 아영은 눈에 띄게 성장했어요. 선생님은 아영이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요. 선영은 뿌듯하면서도 울컥했어요. 여보, 당신 딸이에요. 정말 멋지죠? 전시회, 수상식, 공모전. 그럴 때마다 민혁이 더 그리웠어요. 엄마, 나 상 받았어. 정말 잘했어, 아영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녀는 딸을 안으며 등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맺혔죠. 여보, 보고 있죠? 우리 딸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물론 실패도 있었어요. 아영이 좌절하고 울 때마다 선영은 딸을 다독였죠. 엄마, 나 재능 없는 것 같아. 아니야. 이번엔 운이 안 좋았던 거야. 넌 잘하고 있어. 그녀는 그렇게 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딸이 잠든 뒤 몰래 울었어요. 그 아픔까지 삼켜야 하는 게 엄마니까요. 하지만 아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붓을 들고 다시 도전했어요. 그 강인한 모습은 민혁을 꼭 닮았죠. 15년. 그 긴 세월 동안 선영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텼고 견뎠고 이겨냈어요. 모두 아영을 위해서 그리고 민혁을 위해서였어요.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죠? 자랑스럽죠? 선영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이곤 했어요. 그리고 오늘 딸은 어엿한 예술가가 되어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었고요. 그 자리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민혁이 나타났어요.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딸을,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선영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 슬픔, 혼란, 그리고 작은 희망. 너무나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여보,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우리를 잊었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할까요? 선영은 그 답을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그녀는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15년을 버텨온 것처럼 이제는 민혁의 기억을 되찾게 만들 거예요. 어떤 아픔이 와도 그녀는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선영은 강태산을 다시 자신의 카페로 초대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었죠.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영이 누구인지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숨길 수 없었어요. 숨겨서도 안 됐고요. 대표님,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강태사는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무엇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던 거예요. 카페 한쪽 구석,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거리 풍경이 펼쳐졌죠.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일상의 소음이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이 테이블 위에서는 운명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선영은 오래도록 감춰왔던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것, 앨범의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에 있었어요. 한때는 밝은 파란색이었을 표지가 이제는 흐릿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고요. 모서리는 닳았고 표면은 군데군데 긁혀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기 그지없었어요. 마치 아주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테이블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죠. 손이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이 순간이 무서웠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행복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펼쳐졌어요. 첫 페이지에는 민혁과 선영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어요. 드레스를 입은 선영과 턱시도를 입은 민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빛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다음은 신혼여행 사진들이었어요.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한라산 정상에서의 셀카, 호텔방에서 장난스럽게 찍은 컷들까지. 그 시절의 두 사람은 젊고 밝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아영이 태어난 날의 사진이 있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선영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고 민혁이 그 곁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도 아영의 성장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100일,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사진 속 아영은 점점 자라가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언제나 민혁이 함께였어요. 아영을 안고 놀아주고 그림을 함께 그려주는 아빠의 모습이 있었어요. 선영은 그 앨범 속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강태산에게 건넸죠. 이것 좀 봐주세요. 목소리가 잠겨 나왔어요. 사진 속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혁은 아영을 무릎에 앉히고 있었고 선영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죠. 아영은 4살 정도 되어 보였고 작은 손으로 아빠의 얼굴을 만지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강태산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고 숨이 막혔어요.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 자신이었어요. 더 젊고 부드러운 표정에 머리 스타일도 달랐지만 그건 확실히 자신이었어요. 왼쪽 팔목에 반달 모양 흉터까지 똑같았거든요.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그의 세계는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어요. 사진의 모서리는 여러 번 만져 닳아 있었고 표면엔 눈물 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이 남아 있었죠. 강태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목에서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터널 속 메아리처럼 허공에 울렸어요. 저에게 아내와 딸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의 말 하나하나엔 믿을 수 없음, 두려움, 그리고 혼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선영의 눈빛은 15년 동안 쌓아온 그리움과 절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눈물이 맺혀 있었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겨우 말이 흘러나왔어요. 여보, 그 한마디에 1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죠. 당신은 저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영이의 아빠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마치 부서질까 두려운 듯 아주 천천히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잡을 수 없었던 남편의 손. 죽었다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믿었던 그 손이었어요. 하지만 강태산은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 손길을 피했어요. 의자가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가 났고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테이블이 흔들리고 커피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는 숨막히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도망치듯 카페를 떠났어요. 출입문이 열리고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카페 유리창 너머로 사라졌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실이 끊긴 인형처럼 축 늘어졌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가슴속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15년을 기다렸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고 그와 다시 만나는 날을 수없이 꿈꿨어요. 그런데 그 재회는 혼란과 도망으로 끝나버렸어요. 카페 안에는 선영의 흐느낌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쓸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세 가족의 사진을 바라보며 선영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방의 차가운 공기가 강태산 씨의 피부를 에워쌌어요.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밤새도록 선영 씨가 건넨 가족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죠. 침대 옆 스탠드에서 나온 누런 불빛이 사진을 비추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는 아내와 어린 딸을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행복으로 인한 주름이 잡혀 있었고 그 미소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여자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들 사이 두세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딸은 해맑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사진 속의 세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사진을 들고 있는 강태산에게 그 행복은 너무 낯설고 동시에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어요.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요동쳤어요. 그리움 같기도 하고 상실감 같기도 한, 정확히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였죠. 그는 지난 15년간 강태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성공한 건축가였죠. 업계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고요. 명성도 있었고 부도 있었어요.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고 최신형 외제차를 몰았죠.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사시켰고 건축 잡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최민혁이라는 이름과 연결된 낯선 가족의 모습이 있었어요. 아니, 낯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자신이었죠. 그 얼굴, 그 미소, 그 눈빛 모두 자신의 것이었어요. 강태산은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바닥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는 과연 어느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15년간 쌓아온 강태산의 삶을 버리고 전혀 기억나지 않는 최민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머리가 터질 듯 아파왔어요. 관자놀이에서 시작된 통증이 점점 더 강렬해지며 뇌 전체를 조여왔죠. 마치 두개골 안에서 누군가 망치로 쾅쾅 두들기고 있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억지로 열리려는 것만 같았어요.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손가락이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며 두피를 움켜쥐었죠. 나는 누구인가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쳤어요. 나는 강태산인가요? 아니면 최민혁인가요? 성공한 건축가인가요? 아니면 사라졌던 남편이자 아버지인가요? 홀로 살아온 독신자인가요? 아니면 가족이 있는 가장인가요? 깊은 혼란 속에서 그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고뇌했어요. 침대 시트는 식은땀에 흠뻑 젖었고요. 베개는 뒤척임으로 구겨져 있었어요. 호텔방의 차가운 공기만이 그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감싸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새벽 4시, 5시, 6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강태산은 더 이상 호텔방에 갇혀 있을 수 없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끌고 무작정 차를 몰았죠. 도시의 거리를 빠져나가며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돌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의식적으로는 몰랐지만 몸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어느 건설 현장 앞에 멈춰 섰어요. 강태산은 차에서 내려 현장 입구에 간판을 올려다보았죠. 꿈의 도서관 건축 현장.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현장 관리인이 다가왔어요. 강 대표님, 이 시간에 어떻게... 잠깐, 현장 좀 둘러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헬멧 쓰시고요. 강태산은 노란색 안전모를 받아 쓰고 현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웅장한 규모의 도서관 건물이 골조 상태로 서 있었죠. 높은 천장, 넓은 공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장엄함이 느껴졌어요. 강태산은 설계 도면을 펼쳐들고 건물의 기둥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으로 도면을 따라가며 실제 구조물과 비교했죠. 그런데 이 구조는 도면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 도면을 그린 것처럼 느껴졌죠. 아니, 구상했던 것처럼 생생했어요. 저 곡선은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거고, 저 기둥 배치는 공간의 개방감을 극대화하려는 거죠. 저 천장 높이는 생각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오래전에 깊이 고민했던 것을 떠올리는 듯 했죠. 강태산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어요. 아직 난간도 설치되지 않은 위험한 공간이었지만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여러 번 걸어본 길 같았죠. 2층 중앙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 순간 쾅!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 했어요. 1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며 의식을 강타했죠. 베트남, 무더운 열기,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 미녀가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우리 다 같이 저녁 한번 먹자. 동료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좋아요. 제가 살게요. 자신의 밝은 목소리였죠. 버스 안의 풍경, 창밖으로 펼쳐지는 농밭.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혁 씨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 인생의 전부니까요. 가방에서 꺼낸 가족 사진. 우와, 따님이 정말 예쁘네요. 아내를 닮아서 그래요. 웃음 속에서 따뜻한 대화가 오갔어요. 그런데 그때 급브레이크, 꽝. 버스가 전복되고 유리창이 깨지고 여기저기 핏자국이 가득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의식은 있나요? 눈을 뜨세요. 눈을 떠요. 병원 침대 위 하얀 천장.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겠어요. 가족은요? 연락할 사람은요? 기억이 안 나요. 의사들의 수군거림. 심각한 역행성, 기억상실입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도 거의 없고, 그리고 누군가의 접근. 당신 이름은 강태산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죠. 저를 아세요? 물론이죠. 당신은 제 사업 파트너였어요. 불행히도 사고를 당하신 거죠. 기억을 잃은 강태산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강태산, 그 이름을 반복해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으악! 현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강태산은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어요. 망치보다 더 강렬한 충격이었죠. 15년간 잠들어 있던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고통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벽에 기대었죠. 거친 콘크리트 표면이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차갑고 딱딱하고 현실적인 감촉이었어요. 민혁? 최민혁? 그의 입에서 진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이제는 알겠죠. 자신은 강태산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강태산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신은 최민혁이에요. 건축가 최민혁. 아내 이선영과 딸 김아영을 가진 15년 전 해외 봉사 중 사고를 당해 실종된 죽은 줄 알았던 최민혁?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이 완벽하게 되돌아온 순간이었어요. 선영의 얼굴, 젊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미소, 임신했을 때의 행복한 표정, 아영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눈물, 가족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그 소중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 15년 동안 가족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내는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딸은 아빠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미안해요. 강태사는 무릎을 꿇은 채 목 놓아 울었어요. 건설 현장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눈물을 식혀주었어요. 기억을 되찾은 최민혁은 호텔로 돌아와 자신의 지난 15년을 되짚기 시작했어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강태산으로 살아오면서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죠. 처음에는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들로 보였어요. 주상복합 건물, 오피스텔, 리조트, 평범한 건축가의 포트폴리오. 하지만 민혁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죠. 신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수상한 점들이 가득했어요. 예산 항목에서 설명되지 않는 금액들, 불명확한 하청업체 목록, 품질 기준을 낮춘 자재 사용 승인서,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과의 미팅 기록. 민혁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이게 건설 비리였구나. 파일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비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백억 원대의 부정한 자금이 오갔고 그 중심에는 박 이사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 민혁은 파일 하나를 열다가 손이 멈췄어요. VIP 투자자 김아영 개인전 후원. 아영이 자신의 딸, 그 이름이 이 비리 파일에 있다니.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박 이사가 아영의 개인전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었지요. 표면적으로는 예술 후원이었지만 파일의 비고란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예술품을 통한 자금 세탁 루트 구축, 강태산의 영향력을 이용한 작품 가치 조작,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이 비리가 단순히 내 사업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들은 민혁을 이용해 건설 비리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딸까지 이용하려 했던 것이요. 아영의 순수한 예술을 더럽히고 그녀의 명성을 비리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것이요. 민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죠. 노트북 키보드 위에 놓인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감히 내 딸을. 과거를 더 되짚어 보니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15년 전 베트남에서의 사고. 그것은 정말 사고였을까? 민혁은 사고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았죠. 인터넷을 검색하고 옛날 뉴스 기사를 뒤졌죠. 베트남 봉사단 버스 사고, 3명 사망 5명 부상, 실종자 1명, 수색 중단. 실종자, 그게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실종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구조되었죠. 그런데 왜 실종으로 처리되었을까? 민혁은 당시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김성호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최민혁입니다. 뭐라고요? 민혁이? 민혁이가 어떻게? 혹시 15년 전 사고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실종됐을 때 우리 모두 미칠 것 같았어요. 혹시 사고 전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죠. 이상한 일이요? 글쎄요. 그러고 보니 사고 며칠 전에 당신한테 이상한 사람이 접근했던 것 같은데. 이상한 사람? 네, 한국 사람이었는데. 당신한테 사업 제안을 한다면서 자꾸 만나자고 했었어요. 당신은 거절했고요. 지금은 봉사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셨죠. 민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 사람, 혹시 이름이 박철호였나요?
아,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 이사는 15년 전부터 민혁을 노리고 있었어요. 유망한 건축가였던 민혁의 실력과 명성을 이용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혁이 거절하자 그들은 더 비열한 방법을 택했어요. 사고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사고를 이용해 민혁의 신원을 지우고 기억을 잃은 그를 강태산이라는 꼭두각시로 만든 것이었어요. 민혁은 이가 갈렸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조종했어요. 자신의 기억을, 가족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딸까지 이용하려 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민혁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는 이 모든 비리의 배후를 밝혀내고 진실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민혁은 파일을 더 깊이 조사하며 비리 세력이 아영을 이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견했어요. 아영 작품 가격 조작 계획서. 문서를 열어보니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이 나타났어요. 1단계 VIP 투자자로 개인전 후원. 2단계 강태산 명성을 이용해 작품 홍보. 3단계 비리 자금으로 작품고가 매입. 4단계 인위적으로 작품 가격 폭등시키기. 5단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재매각하며 자금 세탁. 그리고 마지막 단계. 필요시 스캔들 유포를 통한 작가 이미지 실추. 민혁의 가슴은 분노로 들끓었어요. 내 딸에게 이런 짓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들은 아영을 순전히 돈벌이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그녀의 순수한 예술성도 그녀가 작품에 쏟은 노력도 전혀 상관없었어요. 오직 이용 가치만 있을 뿐. 더 끔찍한 것은 만약 계획이 틀어지면 아영의 명예를 실추시켜 증거를 인멸할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작품 표절 의혹 유포, 개인 스캔들 조작, 정신적 문제 루머 확산. 민혁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아버지로서 그리고 건축가라는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듯한 모멸감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딸 곁에 없었지요. 그 죄책감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제 와서 자신 때문에 딸이 위험에 처했다니. 민혁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박 이사를 응징하고 싶었죠. 그의 멱살을 잡고 왜 죄 없는 아이를 이용하려 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돼. 지금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어요. 박 이사 같은 자들은 이미 법의 허점을 꿰뚫고 있을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덤벼들면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 그들의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내야 해. 민혁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것은 증거. 확실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 그리고 그 증거를 세상에 알릴 방법. 창밖으로 도시의 밤 풍경이 펼쳐졌죠.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겠죠. 평범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자들. 민혁은 그런 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특히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자들은. 그는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주먹을 꽉 쥐었죠. 결의에 찬 눈빛. 아영아, 아빠가 반드시 지켜줄게. 민혁이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박 이사가 먼저 움직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혁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강 대표님, 내일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뵙고 싶습니다. 민혁은 그 문자를 보고 냉소를 지었어요. 왔구나. 그는 만남을 피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직접 대면해서 박 이사의 의도를 확인하고 싶었죠. 다음 날 저녁 7시였어요. 그랜드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통유리창 너머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VIP 고객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혁이 도착했을 때 박 이사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급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매끈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강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박 이사는 여유롭게 손짓하며 민혁을 의자로 안내했어요. 민혁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박 이사는 와인병을 들어 민혁의 잔에 와인을 따라줬어요. 붉은 액체가 유리잔 안에서 은은하게 흔들렸고 깊은 향이 퍼졌어요. 최상급 보르도예요. 한 병에 300만 원 정도 하죠. 민혁은 잔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박 이사는 자신의 잔을 들어 가볍게 돌리며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 대표님, 오랜만에 예전의 눈빛을 되찾으신 것 같네요.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이제 와서 굳이 잊었던 기억을 들춰낼 필요는 없지 않나요? 민혁의 턱선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박 이사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민혁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이사는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한 채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강 대표님, 아니,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 말에 민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졌어요. 박 이사는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1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강 대표님은 성공한 건축가로서 명성과 부를 얻으셨죠. 충분히 좋은 삶 아닌가요? 본론을 말하죠. 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박 이사는 미소를 거두었어요. 이제 그의 표정에는 계산된 냉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강 대표님은 강태산으로서 지금의 삶을 계속 살면 됩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라도 불필요한 행동을 하신다면 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대표님의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민혁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단단하게 쥐어졌어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박 이사는 다시 태어난 표정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소중하죠. 특히 딸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존재잖아요. 최아영 양 정말 재능 있는 화가더군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입 조심하시죠. 민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박 이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미소를 띄었어요. 협박으로 들리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전 그냥 조언을 드린 거예요.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박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장을 정리했어요. 와인값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편히 마시고 가세요, 강 대표님. 그는 일부러 가볍게 민혁의 어깨를 두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민혁은 홀로 남아 주먹을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석양은 완전히 사라지고 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가족을 위협한다고? 민혁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는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오히려 박 이사의 위협은 그의 결심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죠. 박 이사, 당신이 건드린 건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에요. 가족을 되찾은 아버지예요.
그날 밤 민혁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가족의 힘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15년 동안 기다려온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선영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용기를 내야 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딸랑 문종이 울렸어요. 카페 안은 아침 손님들로 적당히 붐볐어요. 커피 향이 가득했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선영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민혁을 보자마자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오셨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민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카페의 다른 손님들은 자신들의 대화에 빠져 있었어요. 선영 씨, 아니. 민혁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여보. 그 한마디에 선영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어요. 15년 만에 듣는 여보라는 호칭이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카페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꽃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혁은 선영과 마주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혁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1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15년. 15년 동안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으로 살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영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목소리가 흐느껴 끊겼어요. 선영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녀도 무릎을 꿇고 민혁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여보,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했던 날, 결혼식, 아영이가 태어났던 날. 모든 것이요. 민혁은 고개를 들어 선영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왜 강태산이 되어야 했는지도요. 그는 차분하게 하지만 절박하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15년 전 사고 후 기억을 잃었던 일, 박이사 일당이 자신을 이용해 건설 비리를 저질렀던 일, 그리고 지금 아영의 명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까지요. 선영은 민혁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손은 떨렸고 호흡은 가빠졌어요.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민혁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날 좀 도와줘요. 나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우리 아영이를 지켜야 해요. 선영은 민혁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어요.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 기적처럼 돌아왔지만 기억을 잃었던 남편.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되찾고 가족을 지키려는 남편.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민혁의 얼굴을 감쌌어요. 제가 어떻게든 도울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15년의 아픔과 그리움이 담긴 포옹이었어요. 선영은 민혁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어요. 민혁 역시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함께해요.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선영의 집에 모였어요. 아영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정말 제 아빠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영아. 아빠야. 아영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민혁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어요. 아빠, 미안하다, 아영아.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내 옆에 없어서. 아니에요. 돌아오셨잖아요. 살아서 돌아오셨잖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거실 벽에는 아영의 어릴 적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민혁이 없는 모든 순간들이었어요. 민혁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미안하다, 아영아. 내 성장을 함께하지 못해서. 이제부터 함께하면 돼요, 아빠. 아영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15년이라는 긴 이별의 아픔을 뒤로하고 세 가족은 드디어 재회했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요.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 이사 일당은 아영이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아영이의 명예를 지켜야 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할게요. 아영도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작품이 비리에 이용당한다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빠, 엄마, 저도 함께 싸울래요. 민혁의 눈빛에는 오랜 그리움과 함께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선영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강한 의지가 엿보였어요. 아영 또한 자신의 작품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단단한 연대가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그들도 이 어둠을 이겨낼 거예요. 민혁과 선영은 박 이사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노트북에 있는 파일들만으로는 부족했죠. 더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박 이사의 사무실에 원본 서류가 있을 거예요. 민혁이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죠? 보안이 삼엄할 텐데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강태산으로 일할 때 그 사무실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구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서랍에서 카드 하나를 꺼냈어요. 출입 카드도 아직 있어요. 선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들어갈 건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우리 딸을 위한 일이에요. 민혁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며칠 후 밤늦은 시간,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질 무렵 민혁과 선영은 박 이사의 회사가 있는 오피스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시각은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거리는 한산했고 빌딩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죠. 준비됐어요? 민혁이 선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선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두 사람은 검은색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빌딩 후문으로 다가갔어요. 민혁은 출입 카드를 리더기에 댔어요. 삑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문이 열렸어요. 다행이다. 아직 카드가 작동하네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숨어들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상등만 켜진 복도는 으스스할 정도로 고요했죠. 엘리베이터는 소음이 클 수 있으니까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박 이사의 사무실은 15층에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가요. 민혁이 앞장서며 계단을 올랐어요. 선영은 그의 뒤를 따르며 주변을 경계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비상계단에 울려 퍼졌어요. 두 사람은 최대한 조용히 천천히 움직였어요. 10층, 11층, 12층. 숨이 가빴지만 긴장감 때문에 피로를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드디어 15층에 도착했어요. 민혁은 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확인했어요. 아무도 없었죠.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긴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이쪽이에요. 두 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어 박 이사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에는 박철호 이사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민혁은 다시 출입 카드를 사용했어요. 삑, 이번에도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요, 빨리. 두 사람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사무실 안은 고요했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민혁은 작은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췄어요. 선영 씨는 저 서랍들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컴퓨터를 확인할게요. 알았어요. 민혁은 박 이사의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부팅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두 사람은 순간 숨을 죽였어요. 로그인 화면이 나타났어요. 비밀번호. 민혁은 과거 기억을 더듬었어요. 박 이사가 무심코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1973. 입력했어요. 틀렸습니다. 젠장. 다시 생각했어요. 박 이사의 생일은 언제였지? 아, 맞다. 5월 23일. 05-231-973. 입력했어요. 로그인 중. 성공했어요. 됐어요. 민혁은 재빨리 파일 탐색기를 열고 비리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찾았어요.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와 스프레드시트가 있었어요. USB 꽂아요. 선영이 USB를 건네줬어요. 민혁은 USB를 꽂고 파일 복사를 시작했어요. 복사 중. 23%, 45%.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한편 선영은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서류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계약서, 영수증, 회의록. 하나하나 확인하며 중요해 보이는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였어요. 쿵, 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선영은 손전등을 끄고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민혁도 컴퓨터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췄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쿵, 쿵. 복도를 걷는 소리, 열쇠 소리. 오늘 순찰은 15층부터 시작해야지. 경비원의 목소리였어요. 민혁과 선영은 책상 아래로 숨었어요. 숨소리도 최대한 죽였어요. 복사 중. 78%, 89%. 제발 빨리. 쿵, 쿵. 발소리가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손잡이가 흔들렸어요. 문이 왜? 경비원이 의아해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민혁과 선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복사 완료. 민혁은 재빨리 USB를 뽑고 컴퓨터를 껐어요. 누구세요? 경비원이 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불이 켜졌어요. 하지만 사무실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경비원은 의아해하며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어요. 이상하네. 분명 불빛이 보였는데.
그는 책상 주변을 살폈어요. 민혁과 선영은 책상 아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어요. 경비원의 발이 바로 앞에 보였어요. 경비원은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섰어요. 착각인가? 그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민혁과 선영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완전히 떠났는지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책상 밑에서 나왔어요. 휴! 선영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가요, 빨리. 두 사람은 사무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어요. 경비원은 다른 층으로 이동한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향해 빠르게 내려갔어요. 15층, 14층, 13층.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1층에 도착해 후문으로 빠져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성공했어요. 선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혁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확인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무기가 생겼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위험했지만 해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민혁과 선영은 언론에 비리를 제보했어요.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에 USB에 담긴 자료와 함께 상세한 설명도 보냈죠. 며칠 후 언론은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어요. 건설업계 거물 박처로 수백억 원대 비리 혐의. 실종 건축가 15년 만에 돌아와 비리 폭로. 예술품 자금 세탁 루트로 악용. 신진 화가 피해. 기사가 쏟아지면서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민혁은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어요. 아영의 개인전 폐막식 현장에서 대대적인 비리 폭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죠. 폐막식 당일. 갤러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기자들, 카메라맨들, 방송 관계자들이 갤러리 안을 가득 메웠죠. 이미 언론 보도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어요. 아영의 작품들이 걸린 벽 앞에 임시 연단이 설치되었어요. 오후 3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어요. 민혁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연단에 올랐어요. 선영과 아영은 그의 양옆에 섰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찰칵, 찰칵. 민혁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민혁이에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강태산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제 진짜 이름이 아니었어요. 민혁은 천천히 가지만 명확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15년 전 저는 베트남에서 해외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로 저는 기억을 잃었고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죠. 기자들은 메모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그리고 그 틈을 박철호라는 인물이 이용했어요. 민혁은 화면에 박 이사의 사진을 띄웠어요. 이 사람은 저에게 강태산이라는 가짜 신분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이용해 15년간 건설 비리를 저질렀어요. 화면이 바뀌며 비리 관련 서류들이 나타났어요. 허위 계약서, 뇌물수수, 부실 자재 사용, 불법 하청. 그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해요.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최근 그들은 제 딸 김아영의 작품까지 자금 세탁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어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순수한 예술을, 젊은 예술가의 꿈을 더러운 범죄의 도구로 만들려 했어요. 선영은 민혁의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저는 이선영이에요. 최민혁의 아내예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15년 동안 남편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매일 밤 울면서 딸에게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리움 속에서 살았죠. 선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남편은 살아 있었어요. 다만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범죄자들의 꼭두각시로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건 단순한 건설 비리가 아니에요.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범죄예요. 아영도 연단에 섰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는 최아영이에요. 최민혁의 딸이자 이곳에 전시된 작품의 작가예요. 아영은 자신의 작품들을 둘러보았어요. 제 작품은 순수한 예술적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해요. 그녀는 기자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어요. 예술은 돈으로 측정될 수 없어요. 하물며 범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제 작품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민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희는 오늘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실을 밝히고자 해요.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철호와 그의 공범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어야 해요. 기자회견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곧 질문이 쏟아졌어요. 최 선생님, 15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기억이 돌아온 계기는 무엇인가요? 박철호와는 어떻게 연결되신 건가요? 아영 씨, 작품이 비리에 이용될 뻔했다는 걸 언제 알았나요? 민혁과 선영, 아영은 차분하게 질문에 답했어요.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갤러리 안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모든 뉴스는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어요. 건설업계 충격, 15년간 이어진 대규모 비리 폭로, 기억 잃은 건축가, 범죄자의 도구로 이용돼 예술품 자금 세탁, 신진화가 명예위협. 박철호를 비롯한 비리 세력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즉각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진실의 빛이 어둠을 몰아낸 거죠.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들끓었어요. SNS에서는 정의구현 최민혁 김아영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사람들은 민혁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박철호 일당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어요. 15년 동안 가족을 빼앗긴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순수한 예술까지 더럽히려 했다니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김아영 작가님 작품, 이제 제대로 평가받길 바라요. 아영의 개인전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예술평론가들이 다시 갤러리를 찾았죠. 이번에는 비리의 프리즘이 아니라 순수한 예술적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서였어요. 김아영 작가의 작품은 섬세한 감성과 대담한 표현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색채의 사용이 탁월하며 주제의식이 명확하죠. 이 정도 실력이라면 국제 무대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비리 사건 이후 아영의 작품은 더욱 빛을 발했어요. 그녀의 개인전은 단순한 미술 전시를 넘어 진실과 정의를 위한 가족의 싸움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았어요. 작품을 감상하고 민혁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폐막식 다음 날 아영은 갤러리에서 간단한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제 작품이 비리의 도구가 될 뻔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아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예술은 진실을 담아낼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의 작품 앞에 섰어요. 이 작품들은 제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그린 것들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를 상상하며 그렸죠. 아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제 작품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술가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기자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짝짝짝. 많은 사람들이 아영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어요. 그날 이후 아영의 작품은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비리와 무관하게 순전히 예술성만으로요. 여러 갤러리에서 전시 제의가 들어왔고 해외 아트페어 초청도 받았어요. 아영의 명예는 완벽히 회복되었어요. 아니, 회복을 넘어 더욱 빛났죠. 한편 검찰은 박철호 일당에 대한 전격 수사에 착수했어요. 민혁이 제공한 증거는 결정적이었죠. USB에 담긴 파일들, 사진으로 찍은 서류들, 그리고 민혁의 증언까지. 박철호와 그의 공범들은 구속되었어요. 뉴스에는 그들이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박철호 씨, 할 말씀 있으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에 박철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때 당당하고 여유롭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법정에서 그의 죄상이 하나하나 밝혀졌어요. 피고인 박철호는 15년간 건설 비리를 주도하며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어요. 피고인은 기억을 잃은 피해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의 가족까지 위협했어요. 또한 예술품을 자금 세탁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으며 이는 문화예술계의 침해예요.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어요. 피고인 박철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민혁과 선영, 아영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박철호의 선고가 끝난 후 민혁은 법적 절차를 거쳐 자신의 신분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강태산이라는 가명은 완전히 폐기되었죠. 그 이름으로 된 모든 계약, 재산, 사회적 관계가 법적으로 무효화되었어요. 그리고 최민혁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신분을 15년 만에 완전히 회복했어요. 사망 처리되었던 호적도 복원되었어요. 법원에서 신분 회복 판결이 내려지던 날, 민혁은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진짜 나로 돌아온 거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강태산이 아니에요. 최민혁이에요. 당신의 남편이고 아영이의 아빠인. 민혁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순간이었죠. 차가웠던 강태산의 가면을 벗고 따뜻한 최민혁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신분 회복 후 민혁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강태산으로서의 사업은 정리했어요. 비리와 무관한 정직한 프로젝트들은 다른 건축가들에게 인계했고 비리와 연관된 것들은 모두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최민혁으로서 새로운 건축사무소를 열었어요. 민혁 건축설계사무소. 간판은 소박했지만 그 의미는 깊었어요. 사무소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 베트남 봉사활동 때 함께했던 친구들, 그리고 민혁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죠. 민혁아, 정말 돌아온 것을 환영해요. 앞으로 좋은 건축물 많이 만들어줘요.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민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15년 전 꿈꿨던 건축 철학으로 돌아갔어요. 사람을 위한 건축.
공동체를 위한 공간, 꿈을 담은 건물. 강태산으로서는 이윤과 효율만을 추구했지만 이제 최민혁으로서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기로 했어요. 그의 첫 프로젝트는 바로 꿈의 도서관 완공이었어요. 15년 전 자신이 설계했던 그리고 기억을 되찾게 해준 그 도서관이었죠. 민혁은 현장을 직접 감독하며 건물을 완성해 나갔어요. 도서관은 마침내 완공되었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았어요. 높은 천장, 자연광이 쏟아지는 유리창, 곡선으로 이루어진 서가들, 아늑한 독서 공간. 와,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서 책 읽으면 정말 좋겠어요. 꿈 같은 공간이에요. 민혁은 도서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꿨던 건축이었어요. 아영은 도서관 로비에 자신의 작품을 기증했어요.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죠.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의 모습. 그것은 가족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작품이었어요. 선영은 도서관 한편에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방문객들이 책을 읽으며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했죠. 세 가족이 함께 만든 공간. 그것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희망과 재회의 상징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어요. 잃었던 시간도 흩어졌던 기억도 이제는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죠. 따뜻한 햇살 아래 민혁은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아영은 창가에서 새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선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오래 걸렸지만 결국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흩어진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멈춰있던 봄은 다시 피어났죠. 민혁은 선영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어요. 우린 다시 만날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알았죠. 진짜 끝은 없다고요.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잊힐 뿐이라는 걸요. 이제 그들의 삶은 잃어버린 봄이 아니라 다시 찾아온 새로운 봄 속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앞으로 당신의 인생살이에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따뜻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위로가 됩니다.